하겠습니다. 경매는 어렵습니다. 민사집행법이 330개 조문인데 시험에 한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공부를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기출문제 위주로 보실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누구한테 강의를 들어도 경매, 저는 그래도 지금 비교적 DL의 시간 안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DL을 저는 페이지수 나눠가지고 8주 동안 똑같이 하고 있어요. 앞에나 뒤에나. 근데 보통 이게 뒤에 1시간도 할애 안 합니다. 대부분. 그래서 경매가 좀 어려운데, 경매라는 게 뭐냐면 경쟁매매입니다. 다수의 매수 희망자에게 매수 청약을 하게 해서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매수 청약을 한 자에게 매도 승낙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매매계약 형식이 경매입니다. 우리 499페이지에 있는데, 사경매, 개인이 하는 경매고요. 그 개인이 하는 경매는 시험 범위가 아니고 우리는 법원에서 하는 경매만 보도록 합니다. 시험에 이런 게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한번 과거. 경매는 법원에서 하고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실시한다. O라고 내는데 X로 모두 정답으로 인정됐어요. 왜냐하면 경매라는 건 경쟁매매니까 꼭 법원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사경매도 있고요.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 가도 있고 부산 자갈치 시장에 가도 경매해요. 그래서 X로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험 공부는 법원에서 하는 협의회 경매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 공매만을 한정해서 보도록 하고요. 또 공매는 시험에 거의 출제가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에서 제가 이번 학기 맡은 과목이 공매에 대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는데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오니까 거의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매에 대해서. 이 공매가 전자입찰, 온비드를 통해서 전자입찰을 하기 때문에 경매는 법정에 직접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젊은 분들은 이 공매를 한번 관심 가져보는 것도 좋아요. 메일링 서비스를 신청하면 이거 메일도 보내줍니다. 뭐 땅 1억 이하짜리 나오면 해달라. 공매는 몇백만 원짜리도 많더라고요. 땅, 강원도에 있는 땅 뭐 200만 원짜리 이런 것도 공매 많이 나와요. 그럼 현장 답사를 해보고 그 200만 원에 낙찰 받아가지고 얼마에 팔 수 있는지 이걸 잘 분석을 해야 되겠죠. 무조건 싸다고 좋은 게 아니고요. 무조건 비싸다고 또 나쁜 것도 아니고 가격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자, 경매, 그러면 경매 위주로만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요거로만 이제 시험 범위를 한정하면 임의경매, 강제경매인데 이게 잘못되어 있네요. 임의경매, 강제경매. 임의경매, 강제경매 중에서는 뭐가 돈 받기가 더 쉬워요? 채권자 입장에서 본다면 임의경매가 돈 받기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임의경매는 담보물건이 있어야 됩니다. 강제경매는 집행권은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임의경매는 예를 들면 전세권은 임의경매고요. 그 다음에 임차권은, 전세권은 전세금만 내주면 바로 별도의 소송 없이 경매 넘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경매고요. 임차권의 경우에는 바로 경매 못 넘기고 임차보전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문에 의해서 강제 경매를 할 수 있고, 그 승소 판결문이 집행권원입니다. 집행권원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근저당 설정하고 돈 빌려주면 돈 안 갚으면 바로 경매 넘겨버릴 수 있잖아요. 임의로. 근데 차용증만 받고 돈을 빌려줬으면 돈 안 갚으면 그 차용증에 의해서 또 돈 돌려달라고 소송해가지고 승소 판결문이 있어야 경매 신청할 수 있는데, 승소 판결문을 받아보니까 이미 재산 다 빼돌려 버렸으면 휴지 조각에 불과합니다. 판결문이. 그래서 경매 신청하기 전에 먼저 가압류부터 먼저 하잖아요. 몰래 가압류 해놔야지. 안 그러면 다 빼돌려 버리면 소용없죠. 가압류 해놓고 경매 신청을 합니다. 대부분 강제 경매의 경우는. 그 이야기했잖아요. 그 임의경매는 집행권은, 임의경매는 담보물건이 있어야 돼요. 저당권, 건저당권, 전세권 이런 담보물건이 있어야 되고, 임의경매는, 강제경매는 집행권은 있어야 되는데 그 집행권을 승소 판결문, 화해조서, 청구인락조서, 조정조서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럼 아까 말했지만 임차권은 강제경매, 전세권은 임의경매, 저당권, 건저당권 이런 거 전부 다 임의경매가 되겠죠. 그 차용증 써주고 돈 빌리는 거 이런 거는 강제경매입니다. 저도 돈 빌려줘 가지고 소송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재산 다 채무자 이름으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벌써 다 빼돌려버리고 이미. 그러니까 소송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판결문 받아봐야 뭐 아무 쓸데가 없는데 돈 안 갚는다고 감옥 보낼 수는 없죠. 사기죄 형사사건이 되지 않는 한. 근데 돈 빌려주고 안 갚았다고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사기가 성립하려면 2단의 고의가 있어야 돼.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으면서 빌려가지 안 갚아야만 사기죄가 성립하는데, 진짜 사기꾼들은 처음에는 이자를 한 석 달 동안은 많이 줘요. 대부분. 그럼 사기죄 성립 안 해요. 판사한테 판사님 제가 갚을 지금 얼마나 많이 줬습니까 이자, 장사가 내가 다음에 벌어서 갚겠습니다 하면 사기 안 돼요. 근데 순진한 사람은 처음부터 안 주는 거에, 사기꾼이 아닌 사람은 그건 처음부터 한 번도 이자 갚은 적이 없으면 사기가 성립할 수도 있죠. 아예 갚을 의사가 없다라고 간주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500페이지 권리분석이 중요한데요. 소재주의, 인수주의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 손톱 소재한다, 아세톤으로 깨끗하게 지운다, 이게 소재인데요. 경매 넘어가면 완전히 깨끗하게 등기부가 지워지는 거 다 없어지는 게 소재주의고요. 그 다음에 인수주의는 그대로 남아있고 떠안아야 되는 겁니다. 낙찰받은 사람이. 그 매수인이라고 하는데 그냥 쉽게 내순이라고 하면 일반 매매에서 매수인인지 경매에서 매수인인지 헷갈리니까 옛날에는 경락인, 경락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낙찰자 하다가 지금은 매수인이 정식 명칭인데 그냥 편의상 제가 낙찰자라고 하겠습니다. 낙찰자가 이게 떠안아야 됩니다. 유치권. 단 유치권은 경매 신청 기입 등기 전까지 유치권을 취득해야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 양평, 흑염소 사건 이런 거 이야기했잖아요. 분묘기지권이 있으면 낙찰받은 사람이 그 묘이장 못한다고요. 강제로. 법정지상권도 지료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요거는 무조건 인수됩니다. 근데 무조건 말소되는 게 저당권, 건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이 5개는 무조건 말소됩니다. 그러면 이거 빼고 나머지 권리가 뭐가 있냐면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환매등기, 가처분 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증가 등기 이런 것들은 이 무조건 말소되는 것 중에서 가장 앞서 있는 것을 말소 기준권리라고 합니다. 그 말소 기준권리보다 선순위 임차권, 전세권은 인수되고, 이 말소 기준권리보다 뒤에 있는 용익물권 등은 말소됩니다. 최선순위 전세권도 배당 요구하면 말소됩니다. 이 칠판에 있는 걸 다시 한번 적어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소재되는 거 삭제, 소재, 삭제, 말소 같은 말입니다. 인수되는 게 있는데 무조건 인수되는 게 유치권, 분묘기지권,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 요거는 무조건 인수됩니다. 그 무조건 말소되는 게 건저당권, 저당권, 담보가등기, 가압류, 압류 이런 건 순서와 상관없이 무조건 말소됩니다. 그런데 이 말소되는 것 중에서 가장 앞서 있는 것을 학자들이 말소 기준권리라고 부릅니다. 말소 기준권리. 말소 기준권리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뒤에 있으면 말소 기준권리가 말소되면서 다 데리고 죽습니다. 다 말소됩니다. 그러나 이 말소 기준권리보다 선순위, 최선순위인 시험에 나오는 거는 이 전세권하고 임차권하고 요 2개가 나옵니다.
이거 외에도 지상권, 지역권, 환매 등기, 가처분 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증가 등기, 즉 무조건 인수되는 권리, 무조건 말소되는 권리 뺀 나머지 모든 권리는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면 인수되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면 말소됩니다. 그래서 이 후순위 임차권자는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대항력을 갖췄다 하더라도 선순위 담보물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방 빼줘야 된다고, 집 비워줘야 된다고요. 순위에 따른 배당만 받고. 이거는 왜 인수되냐면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우선 면제권이 없어요. 배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인수되는 겁니다. 근데 최선순위 전세권은 여기 있지만 배당 요구하면 말소됩니다. 그러나 최선순위 임차권은 배당 요구해도 전액을 다 배당받을 때까지는 인수됩니다. 이사 안 가도 된다고 다 받을 때까지는. 대항력이 있으면. 단 대항력이 있으려면 최선순위 말소 규정 권리보다 앞서 있어야 되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대부분이 99%가 임차권들이 말소 규정 권리보다 뒤에 있어요. 대부분. 말소 규정 권리보다 앞에 있으면 대출을 거의 안 해줘요. 은행에서 1순위로. 왜냐면 대출해주면 최선순위 그 인수받으면 결국 경매 넘어가면 이 최선순위 배당해주고 그 다음에 건저당 받으면은 집값이 10억인데 예를 들면 5억을 대출해 주셨습니다. 임차보증금이 거의 80% 막 육박하잖아요. 그럼 8억이 임차보증금이 대출 5억하고 합하면 13억 깡통주택이 되죠. 집값보다 더 높아지잖아요. 권리분석 이게 9회 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우리 경매가 9회 때부터 시험에 한 문제씩 출제됐습니다. 지금까지 502페이지 경매 절차인데요. 경매 신청을 누가 하느냐 하면 채권자, 돈 받을 사람이 경매 신청합니다. 법원에. 그럼 법원에서 경매 개시 결정을 하고요. 개시 결정하면 개시 결정 등기를 하면 압류 효력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배당 요구의 종기를 결정 공고합니다. 배당 요구의 종기는 첫 매각길 이전의 날로 정해서 공고합니다. 종기라는 것은 마지막 길입니다. 이때까지 배당 요구해야 배당 받습니다. 확정일자 부임차인, 최우선 면제 받는 것, 판결문 이런 거 가지고 있는 분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원에서 매각 준비를 합니다. 매각 준비를 뭘 하냐면은 감정평가서로 하여금 평가를 하게 하고요. 집행관으로 하여금 현황조사를 하게 해서 현황조사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즉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지 없는지. 그 매각 물권 명세서를 작성해 가지고 입찰기일 일주일 전부터 비치 열람하는데 거기에 보면 대항력 주장하는 임차인 있음 이렇게 적어놔요. 유치권 주장하는 자 있음. 주장하는 자가 있지 그게 유치권이 성립하는지는 판단 안 한다고 집행관이. 그래서 집행관들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어요. 가짜 유치권자 이런 사람한테 옛날에는 돈 받고 유치권 성립 여지 있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낙찰을 안 받으려고 하잖아요. 가격이 계속 떨어진다고 유찰된다고요. 성립 여지가 있다. 확실하게 성립한다는 말은 안 했어요. 책임은 안 져요. 집행관이. 대항력 주장하는 자가 있음 이렇게 적어놨지 대항력 있음 이렇게는 안 적어놨어요. 없을 수도 있다고요. 그 모든 거는 낙찰받을 사람 본인이 판단해야 돼. 이걸 참고로 해서. 그 여러분들이 시험 보기 전에 시간이 있으면 꼭 좀 그 법원에 경매하는데 직접 가서 보통 오전 10시부터 오전에 다 끝나거든요. 한 2시간만 있으면 절차를 다 볼 수 있어요. 꼭 한번 직접 가서 보시면 돼. 인터넷 대법원 경매 이렇게 치면 그 사이트가 나와요. 그러면 언제 경매하는지 다 나와 있거든요. 시간하고. 꼭 한번 좀 가보십시오. 그러면 가보고 그 수업은 그날 밤에 들으면 되잖아요. 한번 가보면 이게 이해가 된다고요. 그냥 들으면 태어나서 한 번도 경매하는 걸 안 보고 들으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저는 뭐 제가 경매 강의도 했었습니다. 경매만 아예 이게 경매만 해도 2달 강의를 해요. 이거 우리 지금 1시간 하는 걸. 그러니까 경매도 굉장히 복잡하다고요. 자, 그러면 매각 준비 여기까지는 법원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요. 이제 우리 개업공개사들은 입찰 대리, 매수 신청 대리를 하면 매각길 날 매각할 때 이때 매각 실시할 때 이때부터 가서 이제 입찰 대리를 해주면 됩니다. 매각기일, 매각 결정기일을 공고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매각을 실시하는데 매각할 때 가보면
우리 지금 강의실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 걸 법대라고 합니다. 법대. 그러면 집행관이 마이크 잡고 한 30분 잔소리 합니다. 10시부터 11시까지 보통 입찰을 실시하거든요. 그럼 처음에 가면 전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11시까지 입찰하면 되는데 있는데 전부 교육받으러 온 사람, 오는 실습생들 밖에 없어요. 가면 10시에 가면 10시 반 이후 돼야 진짜 입찰할 사람 나타나요. 진짜 입찰할 사람들은 미리 다 적어놓고 그냥 봉투에 가서 봉투에 넣기만 하면 돼요. 그 함에다가 그 보면 투명한 함이 있습니다. 앞에 투표함처럼 돼 있는데 투표함은 안에 안 보이잖아요. 그 입찰함은 안에 다 보여요. 보이게 투명하게 돼 있는 입찰함이 있고요. 옆에 기표소, 우리 그 선거할 때 기표소 있는 것처럼 들어가서 입찰표 적는 그 커튼 쳐놓은 게 있어요. 입찰표를 적고 어떻게 하냐면 입찰표를 적고 그 다음에 입찰 보증금 봉투, 편지 봉투에다가 돈 넣어요. 돈. 뭐 수표 넣어도 되고 현금 넣어도 되고요. 보증보험 정금 끊어서 넣어도 되기는 해요. 그래서 입찰표를 적고요. 입찰표. 그 다음에 입찰 보증금 봉투에다 돈 넣고, 그리고 이제 노란 대봉투에다가 이 두 개를 넣어가지고 반으로 접어가지고 스탬플로 호치켓으로 집어가지고 함에다 갖다 넣는다고요. 그럼 11시 10분 되면 그 봉투 뜯어가지고 누가 얼마 써내는지 불러가지고 최고 높게 써낸 사람을 최고가 매수신고인 2등을 차순위 매수신고인으로 정해요. 2등 한 사람 있으면 물어요. 집행관이 차순위 매수신고 할 겁니까? 물어요. 어떤 여자분한테 물으니까 여자분이 네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차순위 매수신고 한다고 했는데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냥 묻는데 어떻게 아니요 이렇게 어떻게 대답하냐 이러더라고요. 그 차순위 매수신고 2등인데 2등 하면 보증금 냈던 것도 못 돌려받아요. 나중에 1등 한 사람이 돈 다 낼 때까지 돈만 한 달 묶여 있다고요. 현실적으로 차순위 2등 할 실익이 없습니다. 빨리 돈 돌려받는 게 나아요. 가봤어요 병원에? 해봤어요 경매를? 예? 아버지가 하시는구나. 아버님 부동산 참 하신다고 했죠. 네, 그러니까 그 부동산에 가서 있어 보세요. 계속 낮에 거기서 공부하고 있고 아무 말 안 하고 그 있어 보면 돌아가는 걸 안다고. 자동적으로 한 달만 가만히 앉아 있어 봐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스템을 다 알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경매도 여러분들 시험 끝나고 합격자 발표할 때까지 막상 됐다 해도 진짜 됐는지 이게 발표가 나야 알지 불안하잖아요. 이게 또 한 문제 잘못 적어가지고 답 엉뚱한데 체크해가지고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면 그 산업인력공단에 가면은 다 자기가 적은 답안지도 보여줘요. 잘못 적은 거 본인이 쓴 거 열람도 해주더라고요. 불안해요. 한두 문제 때문에 됐는지 떨어지는지 뭐 하나 잘못 써가지고 안 됐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불안하니까 한 달 동안 계속 그 법원에 경매하는 데 가서 보라고. 한 달만 지켜보면 어떻게 하는지 나중에 손님한테 설명하려면 직접 눈으로 보고 알고 설명하는 거하고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꼭 좀 지금이라도 한번 가보시고 시험 보고 나면 계속 다니시면 됩니다. 자, 이 매각을 실시해 가지고 이제 1등을 뽑고 나면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을 정하고 나면 일주일 안에 매각 허부 결정,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농지라면 농지 취득 자격증을 제출해야 매각 허가 결정이 납니다.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나도 다시 새 매각을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유찰돼도 새 매각을 합니다. 근데 유찰되어서 새 매각을 할 때만 가격을 상당한 금액을 깎아줍니다. 유찰됐다는 것은 뭐냐면 완전 자유경쟁매매가 아니고 우리는 제한경쟁매매입니다. 예를 들면 1억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1억보다 높게 써낸 사람 중에서 1등 뽑겠습니다. 이게 경매라고요. 완전 자유경쟁매매면 처음부터 뭐 자유롭게 금액을 적어내면 되겠죠. 만약 예를 들면 100원, 200원, 300원 써내면 300원 써낸 사람한테 파는 게 완전 자유경쟁매매예요. 근데 우리 법원에서 하는 거는 완전 자유경쟁매매는 아니고 제한경쟁매매입니다. 그 1억 이상 써낸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경우에 유찰됐다고 합니다. 유찰되면 다시 새 매각을 하고 새 매각할 때는 상당한 금액을 저감 깎아준다.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나서
1등을 뽑기는 뽑았는데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나서 세매각 할 때는 가격 깎아주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금 납부를 하는데 대금 납부하면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돈 다 내는 순간 민법 187조에 의해서 그 대금을 안 내면 다시 재매각을 합니다. 재매각은 가격 깎아주지 않습니다. 종전가격 그대로 다시 입찰을 시작합니다. 재매각은. 세매각은 상당한 금액을 깎아줍니다. 돈 다 내고 나면 그 돈 가지고 배당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합니다. 그리고 인도명령, 명도 소송을 하게 됩니다. 경매에서 사실 가장 어려운 게 이게 명도. 예를 들면 세입자가 있으면 그 세입자 내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요.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어 있어서 묘 이장 안 해도 되는데 그걸 합의해서 이장을 시킬 수 있다면 돈 벌 수 있는 거죠. 명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명도하는 게. 자, 매각 방법은 504페이지. 매각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시험에 X로 출제됐습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호가경매, 기간입찰, 기일입찰 세 개가 있습니다. 호가경매라는 건 뭐냐면 불을 호자, 가격가자 입으로 불러가면서 높여가는 겁니다. 한 명이 1,000만 하니까 옆에서 1,100, 1,200. 여기 여주 도자기 축제 이런 데 가니까 호가경매 하더라고요. 자, 10만 원부터 경매합니다 하니까 11만 원, 그러니까 12만 원, 13만 원, 14만 원 이렇게 올라가니까 거기서는 보통 너무 많이 못 올라가게. 자, 그러면 낙찰된 걸로 하겠습니다. 더 안 부르고. 또 실제로는 14만 원 한 사람 있으면 15만 원 계속 올려가야 되는데 그냥 끝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도자기 같은 거는. 근데 경매는 현실적으로 우리 부동산의 경우는 호가 경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시험에는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개 중에서 법은 재량입니다. 이 호가 경매를 옛날에 해보니까 입으로 불러보니까 전부 조폭들만 법정에 다 나와 앉아 있고요. 입을 움직이려고 하니까 한 번 더 입 움직이면 나중에 입을 찢어버리겠다 이러니까 무서워서 입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담화부리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안 하다가 다시 부활이 됐는데, 부활이 돼도 현재 부동산에 대해서는 안 하고 유체동산에 대해서만 합니다. 유체동산. 그 전두환 전 대통령 회고록에 보니까 자기가 키우던 진돗개를 이웃집 아주머니가 20만 원에 낙찰받아가지고 돈 없어서 불쌍하다고 다시 키우라고 줘서 너무 고맙게 잘 키웠다 이런 걸 적어놨더라고요. 그 호가경매 했대. 호가경매 부른다고 지금 진돗개 자 이거 얼마 1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하니까 누가 20만 원 하니까 그냥 낙찰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호가경매라고요. 실제 지금 현재 부동산에 대해서는 실시하지 않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론적으로 할 수는 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X로 출제됐어요. 기일입찰은 딱 정해진 날 1등 뽑는 거예요. 하루 만에. 그래서 제가 가보라고 했잖아요. 가보면 10시부터 12시까지 하면 그날 1등 다 뽑는 거예요. 최고가 매수 신고인. 하루 만에. 다만 호가경매와 다른 점은 호가경매는 입불을 호자 가격가자 입으로 불러가면서 높여가는 방식이고, 기일입찰은 입찰표를 문서로 적어내는 거 서면으로 한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자, 기간입찰은 일주일 이상 한 달 범위 내에서 입찰 기간을 주고 입찰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일주일 안에 매각기를 정해서 매각하는 방식을 기간입찰이라고 합니다. 기간입찰. 지금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 캔코에서 하는 공매는 기간입찰입니다. 4일 줘요. 4일 입찰 기간을 인터넷으로 4일 주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개찰해 가지고 1등을 뽑아요. 세 가지 방식이 있다. 자, 그 다음에 505페이지. 시험에 나왔던 거 한 번이라도 위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경매는 워낙 방대하니까. 경매 매수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56번에 10분의 1에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최저 매각가의 10분의 1이고
항고보증금은 매각대금의 10분의 1입니다. 최저 매각가격의 10분의 1. 이런 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최저 매각 가격이 2억입니다. 근데 1등을 하려고 2억 5천만 원을 써냈습니다. 2억 5천만 원. 옛날에는 자기가 써낸 금액의 10%를 냈다고. 2억 5천만 원 써내면 입찰 금액, 응찰 금액, 매수 신청 금액의 10%를 옛날에는 냈다고요. 근데 지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를 내니까 2천만 원만 내면 됩니다. 그러면 남은 잔금이 2억 3천만 원 남았네요. 그래서 차순위 매수 신고, 차순위 뒤에 가면 나옵니다만 차순위 2등을 하려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신고한 금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등 하려면 2억 3천 넘게 써낸 사람 중에서 최고 높게 써낸 사람이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됩니다. 이게 시험에 빅데이터에 하면 경매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요거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 두 번째 많이 나오는 게 항고보증금은 매각 대금의 10분의 1입니다. 항고보증금은 매각 대금의 10분의 1. 항고라는 거는 이 매각 허가 불허가 결정에 대해서 상급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걸 항고라고 합니다. 이 10%를 냈다가 항고가 기각되면 채무자, 소유자의 경우 항고보증금을 몰수하여 배당자산에 편입하고요. 채무자, 소유자 이외의 자가 한 항고가 기각되면 대법원 규칙에 정한 이율에 의한 이자 빼고 나머지 금액만 돌려줍니다. 자, 차순위 매수 신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죠. 최저 매각가격이 2억인데 2억 5천만 원, 1등 한 사람이 2억 5천만 원 써냈으면 2등은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되려면 2억 3천만 원 이상 써내야 된다. 이게 2억 3천만 원이 답이었습니다. 그럼 왜 2등을 뽑느냐? 1등이 보증금만 걸어놓고 이게 잔금을 안 내면 보증금 이거는 몰수해서 배당재산에 편입하고 안 돌려줍니다. 우리 일반 매매도 계약금 떼이잖아요. 잔금 안 내면. 마찬가지로 경매도 안 돌려줍니다. 안 돌려주면 2등에게 2억 3천만 원에 팔았다 하더라도 두 개 합하면 1등에게 2억 5천에 판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2등을 뽑고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있으면 재매각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차순위 매수 신고인에게 매수 기회를 주고 경매 절차를 종결합니다. 그래서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그 10%를 뺀 하면 X입니다. 그 10%라고 하면 2억 5천의 10%잖아요. 그 10%를 빼는 게 아니라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차순위 매수 신고할 수 있다. 앞에 아까 이야기했죠. 유찰되면 1억 이상 써내는 사람 중에서 1등 뽑겠습니다 했는데 아무도 1억 이상 써내는 사람이 없거나 뭐 9천만 원 써내는 사람이 있거나 아예 써낸 사람이 전혀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유찰됐다 하고 상당히 낮추는데 지금 현재 서울, 경기도는 20%, 인천은 30%, 강원도는 여기는 30%죠? 몰라요? 지역별로 법원마다 다르니까 시험에 30% 깎아주냐 20% 깎아주냐 그건 안 나옵니다. 그 경매는 20% 깎아주는데 그러면 가령 경매의 경우는 1억이면 1억에서 20% 전차 매각 가격에서 20%입니다. 8천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6천만 원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20% 깎아줍니다. 그럼 6,400만 원 또 여기서 2천만 원 20% 깎아주면 5,100만 원 이런 식으로 깎아줍니다. 경매는 또는 30% 해주는 데도 있습니다. 전차 매각 가격에서 20% 또는 30%인데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는 최초 매각 예정 가격에서 10% 깎아줍니다. 9천, 8천, 7천, 6천, 5천, 50%까지. 그래서 전두환 전 대통령 연희동, 사저, 공매 이렇게 인터넷 쳐보면 나올 거예요. 최저 매각 가격이 104억인가 100억 쪽 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100억부터 시작했다고 보면 100억, 이걸 100억이라고 보면 100억 한 번 유찰되고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유찰되고 여섯 번 만에 한번 치보세요. 휴대폰으로 51억 얼마인가 이렇게 낙찰됐어요. 공매. 근데 공매는 일주일마다 다시 재공매 다시 실시해요. 이게 금세 한 달 만에 그렇게. 경매는 한 번 세매가 가려면 한 달 이상 걸리거든요. 공매는 일주일 만에 다시 한다고요. 그 빨리 10%씩 떨어지지만 훨씬 더 가격이 빨리 떨어져요. 일주일마다 다시 경매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매를 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대금 지급 기일이 아니라 기한입니다. 기한. 기한이라고 하면 뭐 예를 들면 23일까지 돈 내면 됩니다. 22일 날 돈 있으면 낼 수 있는 게 기한입니다. 옛날엔 기일이었습니다. 옛날에 기일이었는데 지금은 기한이다. 기한. 기일에서 기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왜 이러냐면은 매각 대금을 다 내는 순간 소유권을 취득하잖아요. 그럼 옛날에는 23일이 돈 내는 날이면 23일만 돈 낼 수 있고 돈 있어도 22일은 돈 낼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기한이니까 23일까지 내면 되고요. 그러면 기일 정해져 있으면 이게 돈 내기 전에는 채무자가 은행에 돈 다 갚아버리고 재단권을 말소하면 경매 절차가 취소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빨리 내버리면 소유권 취득하죠. 자, 그 다음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유찰돼서 세매각 할 때는 상당한 금액을 저감하는데 재매각의 경우에는 가격을 깎아주지 않습니다. 재매각은 왜 재매각 한다고 했어요? 계약금만 걸어놓고 보증금만 걸어놓고 잔금을 내지 않는 경우에 재매각인데 1억에 산 사람이 있었다고 잔금만 안 냈을 뿐이고 그래서 가격 안 깎아주고 또 1억부터 시작한다고. 재매각은 세매각이 되면 이제 8천만 원 또는 7천만 원 이렇게 20-30% 깎아주고 다시 하는데 재매각은 가격을 깎아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507페이지입니다. 교과서. 재매각입니다. 재매각. 매수인이 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 지연이자 12% 내면은 재매각 절차를 취소합니다. 그리고 재매각 절차에서는 전의 매수인은 매수 신청을 할 수 없으며 매수 신청 보증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예를 들면 아까 뭐 최저 매각 가격이 1억인데 계약금, 보증금 1,000만 원 걸어놓고 잔금 안 내가지고 재매각하는데 또 입찰에 참여해가지고 또 10%만 해놓고 안 내고 이러면 계속 고의로 경매 절차가 지연될 수도 있겠죠. 금반원의 원칙에 의해서 한 입으로 두말하기 없다. 이제 계약금 걸어놓고 잔금 안 냈으면 그 다음 재매각 절차에서는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고 처음에 냈던 거 10% 매수보증금도 안 돌려준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자, 508페이지 배당 순서. 이거는 시험에 2번 출제됐어요. 이때까지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중요하진 않아요. 시험에서는. 근데 현업에서는 알아야 되겠죠. 배당 절차를. 왜? 지금 아파트를 낙찰받으려고 하는데 거기 세입자가 살고 있으면 그 세입자가 만약에 배당을 한 푼도 못 받으면 울고불고 하고 내보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명도하는데 어디가 얼어 죽으란 말이냐. 뭐 받은 것들 월세라도 얻으려면 보증금 뭐 500이든 1,000만 원 그래야 될 거 아니냐. 라도 좀 달라 하고 이러면 참 어렵다고 내보내기가. 근데 배당을 100% 다 받아가 놓고 안 나간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보증금 다 받아놓고 왜 그러십니까?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면 그건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세입자가 배당을 다 받아가는 게 낙찰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유리하다고 내보내기가.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순위라는 것은 최고 먼저 받는다는 뜻이지 시험에 영순위가 1순위로 나올 수도 있어요. 1순위가 2순위로 이게 바꿀 수가 있다고. 1순위, 2순위 이런 식으로. 가장 508페이지입니다. 먼저 배당되는 게 경매 집행 비용, 그 다음에
제3취득자가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가 가장 먼저 0순위로 배당되고요. 그 다음에 최우선 면제 1순위 최우선 면제입니다. 최우선 면제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 건물임대차보호법, 근로기준법상 최종 3월분 임금,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최종 3년간 퇴직금, 그 다음에 소위 당해세입니다. 당해세. 만약 우리 학원 건물 이게 경매 넘어가면 요 학원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 종부세 안 낸 게 있다면 요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3순위, 3순위, 4순위, 3순위, 4순위 마찬가지인데요. 이건 뭐냐면 물권입니다. 물권은 순서대로 배당된다고요. 등기가 먼저 돼 있으면 먼저 돼 있는 것부터 먼저 배당하죠. 근데 물권이 아닌데 물권하고 똑같이 취급되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확정일자부 임차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세채권 세금이 있습니다. 세금은 법정기일이 만약에 물권보다 앞서 있으면 세금을 먼저 배당해 주고요. 확정일자가 전세권보다 먼저 돼 있으면 확정일자부 임차권자가 먼저 배당받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물권이 아닌데도 물권과 똑같이 취급됩니다. 배당 순서에 있어서는 그 물권입니다. 3순위, 4순위는. 물권인 경우는 확정일자가 먼저 있으면 확정일자 임차인부터, 조세채권이 법정기일이 앞서 있으면 앞서 있는 것부터 먼저 배당해 준다고요. 순서대로. 실제로 경매 넘어가면 여기 3순위, 4순위도 다 받기 힘듭니다. 그래도 남는 돈 있으면 일반 임금채권 먼저 배당해 주고요. 그래도 남는 돈 있으면 조세채권, 후순위 조세채권, 그래도 남는 거 있으면 각종 공과금, 마지막으로 일반 채권이 맨 마지막으로 배당받게 됩니다. 자, 이거는 뭐 우리 책에 따로 정리는 안 됐는데 제가 정리한 겁니다. 그냥 책에는 이게 이렇게 정리된 건 없죠. 2002년 도입된 민사집행법의 주요 내용인데요. 미등기 건물도 이제 부동산의 방법으로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덕 채무자들이 등기된 건물만 경매 넘길 수 있다고 하니까, 예를 들면 지금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는 거의 등기가 안 돼 있대요. 소유권 보존 등기가. 소유권 보존 등기가 안 돼 있어도 건물의 경우 원시 취득이잖아요. 다 지으면 지은 사람이.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 하면, 승계 취득해가지고 이전 등기를 안 하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취득세 빼기 2% 곱하기 5배 과태료 부과가 있는데, 원시 취득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롯데백화점 이런 건 등기가 거의 안 돼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우리 개인 같으면 등기가 안 돼 있으면 세 놓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롯데백화점은 롯데백화점이라는 이유만으로 등기 확인도 안 하고 다 세입자들이 들어오니까 등기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등기 안 돼 있으면 경매 넘길 수가 없었다고 옛날에. 이제 채무자 명의로 그 건축 허가 신청 이런 게 돼 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다면, 소명할 수 있다면 미등기 건물도 경매 넘길 수 있다. 1기일 2회 입찰인데, 호가 경매하고 기일 입찰의 경우는 유찰되면 오후에 밥 먹고 한 번 더 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기간 입찰은 1기일 2회 입찰이 성립될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1기일 2회 입찰은 안 합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하다가 가격을 안 깎아주거든요. 2번 하더라도. 그러니까 재미가 없잖아. 오전에 유찰됐다고 1억 이상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오후에 한 번 더 하면 내나 그 가격에 하니까 사람이 없다는 얘기. 깎아줘야 되는데 안 깎아주니까. 기간 입찰제 도입됐다. 입찰 기간을 일주일 이상 한 달 범위 내에서 입찰 기간을 주고, 입찰 기간 끝나고 나면 일주일 안에 매각기를 정해서 하는 매각 방식이다. 호가 경매가 부활됐지만 현실적으로 부동산에 대해서는 실시하는 곳은 없다. 매수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로 받겠다. 옛날에는 응찰가, 입찰가, 매수 신청 가격의 10분의 1이었다. 옛날에는 채무자, 소유자가 항고할 때만 보증금을 공탁했는데, 지금은 모든 점유자가 항고보증금을 매각대금의 10%를 공탁해야 된다. 10% 이상을. 항고가 기각되면 채무자, 소유자는 아예 안 돌려주고, 채무자, 소유자 이외의자가 한 항고가 기각되면 대법원 규칙이 정한 이율 연 12% 이자 떼고 돌려준다.
대금 지급 기일에서 기한으로 바뀌었다. 돈 내는 순간 소유권을 취득한다. 배당 요구의 종기가 첫 매각기일 이전의 날로 정해서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명령 명도소송이 있는데 옛날에는 채무자 소유자만 인도명령의 대상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당한 근원에 의해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모든 점유자 인도명령의 대상이 되고, 인도명령은 대금 납부하고 6개월이 경과되면 인도명령 할 수 없고 명도소송해야 됩니다. 인도명령은 판사에게 인도명령 신청하면은 인도명령서를 교부해주면 곧바로 별도 소송 없이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근데 명도 소송하면 소송비도 들어가고 판결문 받으려면 한 석 달, 돈도 최소한 300만 이상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는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모든 점유자에 대해서 인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자, 여기까지가 경매입니다. 경매. 그리고 이제 쉬었다가 511페이지 마지막 파트 매수 신청 대리하고요. 쉬었다가 하겠습니다.